네, 안녕하세요. 예, 공단기 언어논리 강사 조관형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요. 예, 얼마 전에 발표한 거죠. 인사혁신처에서 7급 모의평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번에 시행될 7급 언어논리 피셋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는요, 준비할 때 문제 유형도 분류를 해보고 어떤 문제, 어떤 유형이 몇 문제 나오고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이러저러 알아보니까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이 문제를 출제할 때 포인트는 그거더라고요. 어떤 유형들로 문제가 구성될 거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겠죠. 실제 문제는 아마 요 유형들이 좀 좁혀지거나 뭐 확대돼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몇 문항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한 통계는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좀 준비했다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건 빼버리고 그냥 포커스 자체를 그냥 유형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익혀보고 각 유형별로 적절한 풀이법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는 데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요, 난이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이미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좀 쉬운 편에 속하죠. 높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의도 그렇더라고요. 유형을 소개하는데 포인트 맞춘 거고 유형을 소개할 때 굳이 난이도까지 높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 유형들이 기준이 될 거니 마치 우리 수학 정석인가요? 그걸 공부할 때 예제 있고 유제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거의 약간 예제 같은 컨셉으로 준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모의평가 문제를 바라보실 때 타겟팅은 이런 식의 유형들이 나오겠구나. 아울러 각각의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검토하는데 포인트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쵸? 그리고 어차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에 대한 해설일 겁니다. 근데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문제에 대한 해설의 의미가 있으려면 역시 문제를 풀어보셔야겠죠. 그렇죠? 덧붙여서 이전에 풀어보셨다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좀 문제 확인하고서 이 강좌를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보들이 좀 남아 있고 특히 본인이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으셨다면 먼저 풀어보시고요. 이미 풀어보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맞았고 틀렸고 등을 한번 좀 상기하신 상태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잡아서 지금부터 한번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유형 보면서 각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를 잘 메모하시거나 하셨다가 좀 풀이할 때 나중에 다른 문제 푸실 때 적용해 보는 거 권고해 드릴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 있고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피셋 문제 언어논리 1번, 2번 때는요. 한국사 아니면 동양사가 주요하게 등장하죠.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역사와 관련된 지문이 주어질 때 가장 좀 시간이 많이 걸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등장하면 시대가 등장하고요. 인물 등장하고 사건 등장하고 여러 개의 변수들이 축 열거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물을 때 그런 연도, 사건, 인물, 뭐 서적, 장소 이런 모두가 다 섞어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정보량이 많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는 내용일치 문제 풀 때 지문을 먼저 선지를 먼저 꼼꼼히 보시고 보세요 이런 말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유일하게 1번,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역사와 관련된 이슈,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한다면 선지를 보시면서 선지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단어들을 체크하시면서 특히 얘들의 시간적 배열을 꼭 좀 체크하시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시작했다 할 때 알 수 있는 거 1번이야 한국사 아니면 뭐 동양사 나올 거야. 바로 선지 가셔서 키워드 임시정부니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니 혹은 뭐죠? 조소왕이니 뭐 블라블라 뭐 그 재헌국회니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얘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헌정이라든지 임시정부자가 되게 많이 반복되는데 얘네가 전체 글을 이끄는 중심 주제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임시정부니 임시헌장이니 블라블라 있죠. 그렇죠? 얘를 중심 삼아서 시대의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 될 거예요. 이걸 한번 먼저 해보시면서 오케이 나는 요 정도를 읽을 거야를 먼저 머릿속에 쟁여놓으시고 여기에 맞춰서 지문들을 체크해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가 권고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 PPT 띄운 것처럼 박스 친 거 있죠. 그렇죠? 저 박스 친 게 우리가 선지에서 봤던 것들이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지문을 보셨을 때 조금 더 내용 파악이 좀 용이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럴 때요. 요 PPT는 뭐냐면요. 그 지문 내용을 제가 한번 눈에 보기 좋게 특히 설명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문 내용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하다 싶었던 포인트를 옮겨 놓은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단락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나옵니다. 조소앙이라는 분이 쓰신 거고요. 여기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삼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정부 명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단락부터 진행되는 건데 이 단락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민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빨갛게 체크한 게 그 단락을 한번 묶어 놓은 건데 아마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 실제로 문제 푸실 땐 제가 여기 약간 빨간색 계통으로 등장했던 요 정보가 머릿속에 남을 거고 여기는 뭐죠? 대동단결 선언이니 이런 말 다 기억 안 날 거예요. 중요한 거 내용일치 문제 풀 때는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과 나중에 문제 풀 때 확인할 게 있다 한 번 정도 구분해 두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한테 생소한 주제의 글이라고 한다면 이런 디테일한 단어가 기억나진 않거든요. 우리는 항상 정보가 나한테 맞춰 재해석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고르는 거를 좀 상징하게 띄워준 거고 실제로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국자 뭐라고요? 국민주의 말하는 거고요. 특히는 3.1운동 전에 조소왕이라는 분이 대동단결 선언에서 발표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순서. 자, 임시헌장하고 3.1운동 전에 대동단결 선언. 누가 우선? 얘가 우선이죠. 그렇죠. 요게 먼저 있었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만들어진 거니까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대한제국은 구한국인데 국민의 동의 없이 국권을 판 거예요. 하지만 그 대한제국의 끝이라는 건 신한국 즉 국민이 주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알리게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러한 조소왕이라는 분의 이런 혹은 주장 혹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때 맞던 이 민주공화국 민국의 개념은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의 되게 열렬한 지지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동의하고요. 41년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이것도 선제 나온 표현입니다. 건국 강령에 국민 주권 의지가 반영되고요. 48년 재헌국회도 이런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국민 주권 정신 계승에서 재헌헌법에서 우리나라 명칭을 대한민국으로 규정해 정도가 지문 속에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요 정도 체크한 상태에서 한번 지문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1번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 강령을 통해 헌장 공포
보셨죠? 시기가 임시정부 3.1운동 직후 후이고요. 건국 강령은 아까 보셨지만 41년도에 등장하죠. 따라서 건국 강령을 통해라고 하는 게 틀렸다가 정확한 표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역사가 주어진 역사를 소재로 삼고 있어 시간적 배열 되게 신경 쓰는 거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두 번째, 조소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동단결선언을 만들어 일단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대동단결선언은 3.1운동 전이었고요. 임시정부는 그 이후 사건이니까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립운동가가 조소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없었다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제헌국회는 대한제국의 정치 제도를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한국의 끝이 대한제국이었으니까 오케이, 틀린 게 되겠네. 그렇죠? 마지막 5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요.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였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다가 될 겁니다. 제가 일부러 좀 길게 천천히 말씀드렸는데 역시 역사와 관련된 특히 1번, 2번일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죠. 지문 등장하시면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네. 시대, 사건, 인물 꼭 좀 기억하고 특히 장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지역이고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체크해 가면 보면 좋겠다가 핵심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렇죠? 네. 2번도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1, 2번 때 역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거 묻고 있고요. 얘도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 지문을 먼저 보셔도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니 선지 먼저 보신다고 할 때 뭐죠? 최명길 보셨고 뭐죠? 여러분 보셨겠죠? 주하론, 주하론 체크해 볼게요. 주하론 주장해 라든지 또 뭐죠? 뭐 효종 나오고 뭐 청군 항복 요구를 뭐 받아들이지 않아. 혹은 김상원은 군신에 대한 얘기 다 들어보신 인물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뭐죠? 예. 주화론 혹은 뭐죠? 척화론 이거에 논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읽으실 때 당연하죠. 뭐 주화론과 척화론 체크하시면서 인물 체크하시고 특히 시간 이게 그렇더라고요. 필셋에서 역사와 관련된 그 지문을 사용할 때 그 오답 유도하는 게 시대 뒤바꿔 쓰는 거거든요. 앞에 있던 사건을 뒤로 옮겨내서 선지 맞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바로 똑같이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일단락에 나오죠. 그렇죠? 척화론과 주화론 대립하는데요. 척화론 김상헌이고요. 이분은 명과의 의리 때문에 우리 청나라와 전쟁합시다가 되는 거고요. 주화론 최명길이고요. 이분은 중요한 거. 이것도 필세 특징인데요. 명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인정해요. 지문의 중간 파트에 등장하는데 이게 명과의 의리를 지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지문을 가지고 확인한다면 요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단락의 큰 끝에 자라 보면은 명을 섬겨야 한다는 김상원 주장엔 동의하지만 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두 입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입장 중에 서로 같은 맥락 같이 하는 거 꼭 한번 선지가 묻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 나오실 때 꼭 한번 체크하면 좋겠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명과의 의리는 인정하겠지만 나라 보존이 더 우선이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조가 결과적으로는 주화론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청해 항복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청군이 철수한 다음에 벌어진 이슈가 등장하죠. 그렇죠? 청군이 철수했어요. 철수했더니 척화론자들은 왕이 받은 수모에 대한 책임을 주화론자에게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화론은 배신자고 오히려 척화론 주장했던 김상원이 절개가 있는 인물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음에 인조죠. 인조 다음에 효종이 등장하는데 효종은 북벌론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척화론자
북벌로니까 당연히 청에 대항하는 게 그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척화론자들을 중용하면서 주화론자 입지가 확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화론자 및 그 후손들을 정계에서 배제하는데 이때 송시열과 노론이 이런 일을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안동 김씨 즉 김상원의 가문이 득세하는 일이 벌어진다까지가 지문 속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번 선지 같이 볼게요. 자, 지우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최명길은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니죠. 이거 중화 중심, 명과 의리는 지킨다. 아까 인정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뭐죠? 일단 살고는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화론 주장이죠. 그렇죠. 두 번째, 효종은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청군의 항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일단 송시열의 주장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청군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인조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다음에 김상헌은 명예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척화론 즉 주화론에 맞선 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죠. 네 번째, 인조는 청에 항복한 후 척화론을 받아들여 주화론자들을 정계에서 내쫓아. 이거 누구죠? 인조는 청에 항복한 후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척화론자를 받아들여 주화론을 정계에서 배척한 건 누구죠? 얘는 인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효종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론 세력은 주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조 설득해. 노론 누구였죠? 아까 우리 효종 이후에 척화론자 계열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주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도 틀렸고 시기도 뭐죠? 여기선 인조 설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밖에 되지 않는다가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미리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좀 얼리 인더 모닝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어 눈 뜬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잠겨 있는데 그래도 듣기 불편하지 않게 애를 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요 논지 찾기 문제 있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1분 내에 풀면 좋겠고요. 1분 내에 푸는 정확한 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억하세요. 논지를 찾으라고 시키시면요. 되게 논지라고 하는 결론이죠. 논지라고 하는 건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글이 다룬 주제가 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 그 글에서 강조한 바가 등장해야지만 논지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부터 처음부터 그거밖에 없어요. 이 글 지금 뭐에 대해 말하고 뭘 강조해를 포커스 잡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때 특히 대다수의 비문학은요. 그 맨 윗단에 앞단에 주제어를 던져주기도 하죠. 그래서 질병자가 전체를 관통한 주제어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두 단락글이고요. 얘가 첫 단락에 쭉 읽었을 때 결국 질병의 성격과 관련해 블라블라 관련해서 얘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까지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이 뭐라죠? 질병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그 대처할 태도 질병의 대처할 때도죠. 때도라고 이건 and라고 또한과 관련된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럼 뭐죠? 앞에 거하고 등위적으로 연결된 거고 등위적으로 연결된 건 둘 다 의미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뭐죠? 질병의 성격, 아울러 질병의 대처 두 가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주제가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논지 찾기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죠. 우리가 그 언어 논리 문제 비문학 문제인데 문제 풀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문 읽기가. 첫 번째 아까 봤던 1, 2번처럼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뭔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꼼꼼하게 봐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논지 찾기 같은 거는 절대 꼼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큼직하게 주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해 강조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데 포커스 맞춰보면
훨씬 빨리 문제가 풀린다가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정리한 게 이거예요. 1단락과 2단락인데 거기 나온 것처럼 뭐죠? 뭐 위생관리 소홀 등의 개인적 요인의 질병을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성별, 계층, 직업 등의 요인에 따라서 건강 상태, 질병 종류의 심각성도 달라진다 봐요. 그래서 질병의 성격을 파악한다라고 때 봤던 거죠. 우리가 아까. 그렇죠? 개인적 요소와 함께 뭐죠? 계층, 직업 이거 나중에 바꿔 쓰겠습니다만 사회적 요소 요인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단 말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아울러 다음 단락 시작하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 치료 부담도 되게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특히 사회적 편견과 낙인도 심각한 문제라 보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나타난 몸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최종 뭐죠? 질병에 대한 대처라는 건 뭐죠?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질병이라는 게 주제어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 논점 뭐 성격에 대해서 또 질병의 그 대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키워드 뭐죠? 개인적 요소 플러스 뭡니까? 사회 요인 모두 고려해가 등장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 보실 때 질병, 성격, 태도, 개인 플러스 사회 요 네 가지를 체크하시면 답은 보인다 될 겁니다. 그럴 때 4번인가요? 질병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선 개인 플러스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해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그 내용일치 문제 빼고는요 개인적인 그 권고사항입니다만 내가 미리 답을 좀 쥐고서 선지를 보실 때 선지의 사악함, 즉 여러분 틀리게 만들 만한 요소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같이 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빈칸 나오게 문제 푸실 때요. 그 주목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 문제가 빈칸에 들어갈 거를 물어봐가 되면은 지문을 보실 때 내용을 보시기보다도 먼저 빈칸의 위치부터 좀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위치 파악한다고 할 때 지문 속의 위치 플러스 두 가지입니다. 위치 파악이라는 게 지문 속에서 지문 상에서의 앞뒤로 할게요. 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때 보시면 이 문장 역할 얘가 지금 빈칸이 결론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논거에 속하는 건지 꼭 좀 한번 체크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어디에 주목할지가 좀 명확히 보입니다. 아울러요. 되게 빈칸이 주어지면 빈칸이 좀 언저리 때, 요 언저리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가 다 주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뭐죠? 그러므로니까 보시면 그러므로로 가 있죠. 그럼 얘는 지금 결론에 속한 문장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범의 원리에 따른다면 블라블라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 단락들을 보시면요. 공범의 원리가 위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요.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 즉 악행에 가담했다면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냐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가 근거로 들어왔으니 결론 속에 이 내용은 무조건 반영될 거 똑같은 말 또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확실한 건 공범 원리 따라 악행을 끼친 정도 무관하게 공범인 이유로 넌 책임져. 요게 이제 등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봐도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다 한번 훑어본다고 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요 중심 문점 잡아내고 사례 붙여주는데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특히 사례가 주어지면요. 사례는 기억하세요. 사례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중심 내용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뒷받침 논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례 보실 때는 항상 메인 센텐스, 메인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메인 내용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말 바꿔 쓴 거니까 어떤 논점들이 좀 더 정리가 되었나를 파악하는 데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의 전략일 텐데요. 실제로 지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1단락과 사례까지인 거고 이 마지막에 공범 원리 등장 마지막 단락인 건데
내용이 이렇죠. 첫 단락에 개인의 냉각수 사용으로 오존층 파악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수한테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냉각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끼치는 그 해악이 각각의 개개인들한테 맺히는 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피해 안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적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사례 등장하죠. 그렇죠. 산적이요. 마을에서 콩을 뺏어요. 콩을 뺏어서 마을 주민 힘들게 하죠. 그렇죠.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콩을 하나씩만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피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뺏을 때 나는 하나밖에 안 뺏었으니까 나는 잘못 없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앞에 1달러, 2달러 뭐죠? 상대한테 가한 피해가 미미하게 되면 도덕적 책임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달러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공범의 원래 뭐라고요? 악행에 가담했다면 그 결과가 끼친 영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개인이 냉각제를 사용했어요. 오케이. 결과는 미미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범, 같이 그 악행에 동참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공범 원리 따라 너는 책임 있어가 되겠죠. 너 정도와 무관하게 악행 가담해서 넌 책임 있는 거야.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면 클리어하겠죠. 따라서 4번인가요? 가푼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은 차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조금 뺐건 많이 뺐건 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지나갈게요. 이게 칠판을 지우고 있습니다만 지워지는 느낌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가보죠. 5번 문제인데요. 자, 요 문제는 제가 그 원문을 안 띄웠는데 그냥 읽으시면서 문제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물었고요. 갑, 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이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아시죠? 그렇죠. 이게 본인이 뭐죠? 그 어레스트라고 하나요? 왔을 때 그 자기가 살기 위한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서약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약간 2018년부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제출 시 연명 의료를 실행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어떤 제도가 등장했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묻기 시작하죠. 을 답변은요. 접수처가 적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 상담사 적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 예약 시스템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든 보건소에서 상담 없이 접수가 가능하도록 4월 1일부터 조치가 됐답니다. 요거를 물고 갑이 얘기하죠. 하지만 전문 상담사의 조치는 필수라고 봐요. 꼭 이거 할 때 전문 상담사가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돼. 하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인원 현재 인력 구성상 전문 상담사를 모두 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의 문제에 어떤 대책이 있냐 묻기 시작하죠. 그렇죠? 의뢰하는 말은 전문 상담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소의 직원들을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고 직원들이 일단 접수를 할 경우 접수한 사람과의 상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틀은 설명해 놓고 전문 상담사하고 다시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최종 글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요 내용 가지고 내용 일치 물었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2018년 2월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연명 의료 전문 상담사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접수하기 시작해. 확실한 건요. 연명 의료 전문 상담사 수가 턱없이 부족했었어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전문 상담사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접수했단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 4월부터 연명 의료를 실행하고자 하지 않고자 하는 병원은 보건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제출해야 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거 피셋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선지에서 정말로 지문에 근거할 때 전혀 그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음이란 선지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연명 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연명 의료 상담사로부터 기본 필수 교육 뭐죠? 연명 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건소의 직원인 거죠. 그렇죠? 4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접수 기관이 있는 곳의 거주자 중 연명 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화 예약 시스템 이용해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려면 뭐죠? 먼저 직원한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전화로 연결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요. 5번 보겠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렇죠? 이게 그 선지익다 느낀 건데요. 정말 뭐 반반빵 하는 느낌이 되게 많네요. 똑같은 거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요건 답 되겠습니다. 그렇죠?